네, 큰 박수로 윤영식 교수님의 기조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조발제를 맡은 윤영식 교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제자로서 발표한다는 것이 감회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1998년 초 외환위기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운명이 등잔이 촛불같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에 의견을 주신 김진표 의원님은 당시 정부 요직에 계셨는데 단기간에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경제를 회복시켜서 국난 극복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당시 외환 위기로 인해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건축비가 1년 사이에 3.3제곱미터당 50만 원 올랐던 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자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당시 건설부 조영 국장께서 신라호텔 조창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업계 학계 대표를 초청해 의견을 들어보자 한 자리에 제가 대한주택건설협회 업계 대표로 참석해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3가지 제안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첫째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과 동시에 전매를 가능하게 하자. 그 당시에는 중도금 후에는 전매가 가능했던 당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워낙 이자가 비싸고 그러니까 좀 줄였는데 선진국 모기지처럼 상향 조정하자. 이 3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뭐 신기하게도 제가 제안해가지고 됐다기보다도 시차를 주고 이렇게 정책이 방향되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반대 입장입니다. 지금은 혼돈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가 보면은 지금 17년 만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것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지표가 현실화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저희 대학교에 교수로서 강의도 하셨고 사고가 남달리 합리적이시기에 평소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재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6.17 72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전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좀 발표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오늘은 우선 뭐 5월 보면 평균 통계처에서 나온 거면 졸업을 한 후에도 166만 명이 미취업 있는 어떤 취업난과 주택난으로 상실감에 빠져 있는 청년,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국유지 골프장을 활용하여 임대료가 저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단 기간 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프로테크를 접목한 양질의 스마트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시장 안정화를 깨고자 하는 것이 오늘 발제의 어떤 목적이자 결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덧붙이자면 현재의 주식시장의 주가나 주택가격은 상당히 고밸류에이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불안전한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무책임하게 주택가격 상승을 예단하고 또 상담하고 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중한 발언이 저는 요합니다. 저는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조발제에 대한 훌륭한 패널 분들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최적의 방안에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조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정부 소유의 골프장을 하려고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그것도 시범적으로 태릉 골프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써놨지만은 이 발제 자료는 이 제안을 주신 게 얼마 안 됩니다. 시간이. 그 전부터 우리 김진표 의원님은 계속 의견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안을 주신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나 건축 계획 등은 개발 컨셉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실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두 번째는 사업 개요, 세 번째는 기본 구상 및 개발 계획안, 그 다음에는 사업의 실행 방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시간 관계상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각각 설명을 해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별점을 해가지고 몇 자를 적어 자료를 보충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자,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청년 신혼부부 즉 2030 세대 등의 주거시장 안정화 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주거 취약계층, 이것도 뭐 거의 같은 의미인데 무주택 서민하고 고령층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은 주거 복지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 방안 마련.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공급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그런 어떤 재고 방안입니다. 요 어떤 그 추진 배경을 가지고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성 확보 이 부분에서 정부의 6.17 71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에도 매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세는 물량 풍기 현상과 함께 급등 현상을 지속하므로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이. 이러다 보니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라는 불안 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한가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있습니다. 이 PIR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볼 때 원래 3월 기준일 겁니다. 이게 소득 중간 3분위 이게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소득 5분위 중에 중간에 있는 1, 2, 3, 4, 5 중에 3분위 가격도 1, 2, 3, 4, 5 중에 3분위 중간 가격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14.2배 걸립니다. 또 다른 편을 하면은 뭐 20배, 40배 막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또 지역별로 또 틀립니다. 이 주택시장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요가 있다고 그래 옮길 수가 없습니다. 강남 수요를 아무리 신도시를 많이 건설해도 그 수요를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어떤 학자로서 소신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이게 평생 모아가지고 14.2년이 걸려야 이게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반을 저축한다 그래도 28년, 뭐 3분의 1 하면은 벌써 3, 40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PIR의 의미에 있어서 전국 PIR은 그 위에 있지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특히 부동산 논문은 전국적인 논문을 통계내도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 내면은 아주 가격, 뭐 공시 가격 같은 건 몇백 원짜리가 있고 또 명동 같은 데는 수억 원, 3.3대군데 가기 때문에 그걸 평균 내도 큰 의미가 없는 건 마찬가지로 PIR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단위는 의미가 없고 도시 지역별 단위가 의미가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IR이 전국 단위는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서울, 뭐 대구, 부산 또 그거를 더 작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참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했냐에 따라서 숫자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 믿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올해 3월 달에 보면은 이 14.2년이라는 건 3분위의 서울에 사는 3분위의 소득자가 1, 2, 5분위 중에 중간값인 3분위의 주택을 아파트, 특히 아파트를 사고자 했을 때 한 푼도 안 쓰고 14.2년, 반만 쓰면 28년 이상 걸린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들이 상실감에 빠진 겁니다. 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실현을 위한 부지 확보입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건축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지를 얼마나 싸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땅을 산다면은, 살기를 산다면은 뭐 거의 1,000만 원 이상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성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를 확보한다면은 이게 얘기는 틀려집니다. 우리가 이 보통 간이 타당성 분석할 때 여러분들 이건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프론트 도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가격이 정해졌을 때 이게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말입니다. 즉 토지 가격이 싸면 쌀수록 임대료가 싸진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저렴할수록 임대료가 낮아진다. 이게 바로 국유지 같은 무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실현 가능성 제고인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에서 한 50분 내에 입지가 양호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비는 거의 무료이고 건설 공사비만 드는 국공유지가 필요하고 셋째는 의욕이 상실된 2030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양질의 스마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대한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것도 소유는 정부 거지만은 관리청이 토지 국유재산법에 보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가 있는데 관리청이 국방부 소유임 되는 거는 토지 부처 간의 토지 확보 협상 기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기술에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공이라는 측면에서 신기술에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원용해 가지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이나 또 도시개발법의 신도시를 할 때 만들어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년, 5, 6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한 7, 8년, 많으면 10년까지 걸립니다. 갈매지구는 지금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인허가를 줄이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특별법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에 해당되는데 이 공공주택에 한해서는 이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단축입니다. 이게
요새는 기술이 상당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무 쪽에서도 AR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공정률을 작성한다면은 이거를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드론을 띄웁니다. 드론을 띄워 가지고 현장 공사 관리를 한다면은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훨씬 더 공사 관리 공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10만 호 만드는 데에 이 세 가지 조건이 중에서도 아까 최단 기간에 값싼 것에 그리고 공사 기간을 줄이는 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자, 사업 목적입니다. 이게 좀 키워드하고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조금 적어서 왔어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인데 물론 우리가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이 이 제국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저출산, 경제활동 인구 감소, 주거 비용, 참 저출산 여러분들도 전에는 0.98이었다가 출산율이 지금 0.90입니다. 이런 상태로 엄청나게 평생에 부부가 한 명도 못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어떤 제가 어릴 적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키우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된 어떤 상황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해소돼야 되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월에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3대 평가사가 S&P, 무디스, 피치 같은 3대 평가사가 우리나라를 아주 긍정적으로 그 당시에 평가했어요. 그런데 7월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7월에 와서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되다 보니까 좀 기류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시장은 상당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저는 AT 강국으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프로테크를 적용하여 5G 인프라를 구축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내 방범이나 냉난방, 가전제품 그리고 단지 내 주차관리 같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스마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어떤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공공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가와 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보면 공공정책 실현인데 이게 키워드가 조금 틀립니다. 좀 잘못됐어요. 주택시장의 사회적 목표 실현입니다. 이 주택정책의 목표하고 토지정책의 목표는 좀 틀립니다.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정책의 목표는 공급의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입니다. 여기서 공급의 효율성이란 공급자가 사업이 가능한 적당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장이 지역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신도시 건설이나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용산 기지창 용적률은 상향이 필요하다고 저는 학자로서 소신 발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택 수요 공급도 주택 경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주택 경기 상황만 보는 단기적인 안목은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신도시 건설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은 만약에 주택 경기 하강 시에 일본 다마 신도시 같이 스름할 수도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분배 형평성은 지금 같은 취업난과 주택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한 청약 가점제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 신혼부부 2030 세대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세대들에게 좀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요 트렌드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인데 앞으로 1인 인구 가구와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어떤 트렌드가 많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될 겁니다. 이게 바로 제4차 산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환경 변화인데 이게 보면은 2030 세대는 온라인 쇼핑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SN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화상회의, 스마트 그리고 재택근무 이런 거에 공유 경제가 가능한 어떤 스마트 공공 임대주택을 할 필요가 있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다고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사업의 개요인데요. 이 사업의 개요에서 입지 분석이 있는데 입지 분석은 부동산 주변의 시장 분석입니다. 법 행정적인 조건하고 사회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자연적인 환경은 지형, 지세, 지질, 면적입니다. 그런데 주거시설 입지 조건에서는 자연환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골프장 주변의 자연환경, 그다음에 교육환경, 교통환경, 의료환경, 생활편의환경, 이거는 생활편의환경, 관공서나 금융기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런 걸 검토하는 건데 이 강역 위치도를 좀 보면은 이게 태릉 골프장은 거의 한 3km 정도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이게 사업 대상지가 73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여기서 봐도 그린벨트가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공사진을 한번 더 보면은 여기에서 봐도 키맵에서 저쪽 위에 북쪽에서 내려보는 거가 위의 사진이고 남서쪽에서 바라본 게 밑에 사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런 어떤 사항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갈매지구가 있습니다. 갈매지구가 여기에 개발 주변 환경에서 갈매지구가 있는데 이 갈매지구 입지 분석을 보면은 지금 2018년에 완공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9년 내지 10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역세권 지구는 2020년에 준공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갈매지구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 골프장 부지를 한다면은 따로 상업시설이나 편익시설이 필요 없이 갈매지구를 연계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문제가 아마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부지를 이게 하락로를 갖다가 좀 넓혀주고 6차선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지금 GTX B 노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B 노선이 송도 신도시에서 마스까지 가는데 우리 주변에 서는 게 별내역 정차입니다. 청량리하고 서울역을 거치는데 이 부분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재택근무, 구글 같은 데는 코로나 끝나더라도 50% 이상 한다고 KT 같은 데도 아마 재택근무가 시작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교육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과 같이 도심으로 계속해서 집중되는 현상은 아마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보면 개발 제한구역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어떤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이 1966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린벨트 지정인 1970년, 79년보다도 이미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개발구역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지목이 만약에 대로되어 있다면 그린벨트 지정 후에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변경되어 있어도 주거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을 운영한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만 제곱미터 이하의 그린벨트 구역이 도로나 하천으로 단절되어 있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큰 규모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된 사례를 보면은 뭐 신도시 건설이나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물류센터, 관광단지 개발 시에 일반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공성이 강한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환경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까 제가 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교육환경을 보면은 여기에 단지 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은 여기에서 본 대로 10km 내에서 10개 이상 대학이 분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 편익 환경인데, 생활 편익 환경은 지금 보면은 제가 봐도 지금 언뜻 봐도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오프라인 매장 같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SSM, 그러니까 슈퍼마켓이 이 자꾸 골목 상권 침투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불만을 골목 상인들이 터뜨리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L 또 그 S 이런 데서는 그 매장을 한 160개, 180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으로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장의 그런 어떤 부분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생활 편익 시설은 최소한도 상업 시설은 여기에 넣고 주변 것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 생활 시설은 너무 멀리 가면 편의점 같은 거는 조그만 거 몇 개를 집을 편의점도 우리나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최소한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료 환경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습니다. 원격 진료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원격 진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면은 한 10km 내에 5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급하면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인데 아까 교육시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시설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사방 팔방으로 이 전철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조금만 나가면은 중량역에 가면 여러 가지로 여기 막 중복돼서 만나고 이런 어떤 상태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별내역이 GTX 정차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GTX B노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기본 구상 및 개발 계획인데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개발 계획을 할 적에 원래는 통계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같은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수요 공급 분석하고 가격 결정하는 게 미시적 입지 시장 분석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했고 임대료는 다음 지도에서 제가 어저께 주변 지역 임대료를 파악해서 결정한 겁니다. 자, 이 보면은 거시적 시장 분석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nobody knows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가지고 제2차, 3차 어떤 코로나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지금 어떤 유동성가 이 유동성이 M2로 기준했을 때 3,000조가 넘지요. 그리고 저금리잖아요. 이런 시대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경기만 살아나면은 이게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물가 때문에 또 유동성도 또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은 상당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함부로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구상으로서 도시 공간 구조, 토지 이용 구상, 교통 동선 구상, 건축 배치 구상은 공간 구조 개념들 보면은 이 갈매역하고 갈매 역세권 지역 그리고 대상지하고 갈매지구, 불암산하고 구릉산이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가 있고요. 이런 어떤 공간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안을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실질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그 개발 컨셉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실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옳냐 틀리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실제로 개발할 때는 많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 내에 이쪽 부분이 아마 상가 시설입니다. 이것도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이 상가 시설이고 이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좀 여기서는 좀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 교육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랬을 때 집에서 할 환경이 안 된다면은 여기 자리에서 줌 같은 인터넷 시설이나 온라인 교육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단지에 사는 그런 분들을 공공 커뮤니티로 스마트 커뮤니티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나 또 안 그러면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상업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좋고 양질의 스마트 양이 아니고 질적인 스마트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왜 상업시설을 많이 만들었냐? 토지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택 가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상업시설을 많이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 50, 60, 70, 80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만 예시한 것은 신혼부부 위주 아니면은 혼자 청년 세대 요것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야 되는데 설문조사를 안 한 게 이게 좀 맹점인데 그러나 이렇게 있다는 것을 예시를 해야만이 그래도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전용 50제곱미터나 전용 40제곱미터나 전용 60제곱미터나 이거 아마 50제곱미터는 한 20평 정도 될 겁니다. 평형으로 따진다면은 이런 것을 예시로 그려 놓은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조감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사업 실행 방안인데 여기서 보면 추정 사업비하고 지출 비용이 부지 조성비인데 이 부지 조성비가 토지 부지 조성비입니다. 50만 원 3.제곱 평으로 쓰는 3.3제곱미터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계 감리비하고 각종 영향 평가하고 부대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기타 비용은 800억. 그 다음에 주택 건설비가 한 350만 원 해가지고 8,120억. 금융 비용이 665억. 한 1.5% 50개월 이거는 뭐 조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기반 시설이 한 600억 학교 2개소. 그다음에 학계가 1조 1295억 원입니다. 여기서 토지는 국유이기 때문에 별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상 수입률은 보증금 7,100억, 임대료 538억 연입니다. 요 20평형 임대료 보면 6천만 원에 월 40만 원. 16평형이 임대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0만 원. 제가 주변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공릉중학교 근처에 노원구 공릉동 태강아파트인데 이 비슷한 건데 이게 벌써 1990년대 준공된 겁니다. 이런 아파트는 가격도 안 나가지만은 이게 월세도 싸요. 그런데 그걸 비교했을 때 이 새 아파트를 그러면은 거기에는 한 6천만 원에 한 70만 원 가요. 한 20평, 50제곱미터는. 근데 이걸 새 아파트를 만들면은 한 6천만 원에 8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90만 원 갈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반값입니다. 반값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공릉 2단지 아파트는 1994년도인데 60만 원에 6천만 원 정도. 검토 결과 임대료도 반값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투자비 상한을 해보니까 지출 및 수익 정산은 준공 시점에 마이너스 나옵니다. 4,195억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캐시 프로로 계산해 보면은 한 8년 정도 되면은 투자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토지비가 만약 발생한다면 좀 상한 기한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재원 조달을 어떻게 거의 다 했습니다.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물론 이거는 공공이니까 주택도시기금이나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지원을 받고요. 이 부동산 리츠 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 리츠로 설립해가지고 운영한다면은 지금 이 3천조 이상 되는 유동성 자금도 흡수할 수 있고 다수자의 투자자로부터 또 임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펀드 출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자금을 선순환하고 또 투자자들도 또 유익한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안전한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공익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대출 원리금 상한 리츠 수익금 배당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탁관리 리츠로 하면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SPC로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 임대료로 월세 임대료로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리츠 수익금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아까 그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지구 지정하고 지구 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인데 6개월, 8개월, 36개월 한 50개월입니다. 이 정도면 신도시 건설 한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을 하면은 이 기간도 조금 단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8개월 지구 계획도 인허가 과정이 조금 단축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기간도 AI로 공정표를 작성하고 드론으로 하면은 훨씬 단축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골프장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88cc, 서울cc, 성남cc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해 보면은 아마 그린벨트가 여기에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있는 곳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700만 제곱미터 이거는 뭐 태는 거 태는 거 뺐습니다. 태는 걸 합하면 넘어가는데 태는 걸 합하면 한 세대 수가 이것도 유동적입니다. 13만 한 2천 세대.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세대 4배는 나오지 않겠나? 이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취업난과 주택난으로 상실감에 빠져있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2030 세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거고 또 2030 주택에 대한 신뢰 회복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태릉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소유 골프장을 활용하여 임대료가 저렴하고 최단기간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의 프로테크를 적용한 양질의 스마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발전한 것이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으로 타진해보고 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오늘 기재 발제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